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 가천대, 수원대, 논술반 국어 수업 맡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가천대, 수원대 그 논술에서 국어 과목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쭉 추려보니까 공통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정보가 부족한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간지러운 부분들 좀 긁어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 화면에서 같이 보이실 건데 가천대, 수원대 등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을 신설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을 우리가 이제 약술형 논술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뭐 수학은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도대체 이제 국어하고 논술하고 차이점이 뭔지, 국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오해 또는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물론 이제 수원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긴 하지만 가천대에서 나온 그 가이드에 나온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학은 뭐 따로 아실 테니까 국어를 보면 출제 범위가 1학년 국어예요. 그래서 1학년 국어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1학년 국어면 우리 아이는 뭐 천재 교과서의 국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재가 뭐 시험범입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제가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웠던 국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국어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검정 교과서인데 그 맥락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라는 전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목표가 있고요. 그 교육의 목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은 이런 걸 공부해라, 문학에서 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이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학습 목표에 따라 구성된 게 1학년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 1학년 교과서가 이제 2학년 때 가면 교재가 다시 바뀌잖아요. 그 교재들이 이제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학에 대한 심화, 뭐 선택에 대한 심화, 독서에 대한 심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본다면 지금 수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요소들, 그죠? 뭐 문학이라던가 독서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위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자세히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변. 자,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답을 달아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변.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화면 보이실 건데,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뭐 보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표현법에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조건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단순히 내가 아는 시가 나왔네. 이 시의 주제는 뭐고 이 시의 표현법은 뭐니까 이걸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독서 쪽일 텐데 이거 제가 뒤에서 이제 일반적인 논술하고 약술형 논술의 이제 국어에서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독서 같은 경우 특히 보면 뭐가 있냐면 본문의 내용을 읽고 거기서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기에 가서 재가공해서 적용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 내지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던져진 조건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정보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 정보를 보기에 적용을 시킨다던가 특이한 사례에 적용을 시킨다던가, 최근에 독서에서 가장 어려운 3점짜리가 다 이런 유형이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나오는 거죠? 보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 그럼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조건에 맞게 써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보를 가공한다거나 적용한다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제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지금 논술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국어 논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 심지어 많은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 그럼 기존 인문 논술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차이점이 사실은 방금 제가 이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논술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 논술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논증하라. 자, 논증하라가 뭐냐면요.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장을 할 때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논증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논술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죠. 자, 그런데 약술은요, 그 가천대, 특히 가천대를 제가 좀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 가천대 가이드에 나온 그 예시 문항을 보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에 서술어를 보면 논증하라가 아닙니다. 완성하라. 이건 뭐죠? 아까 나왔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거기다 완성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논증하라가 아닙니다. 서술하라. 자, 서술한다라는 말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 조건, 뭐 차례라든가 인과라든가 이런 조건에 맞게 그냥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 논술은 논증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약술 논술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 또는 본문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재기술을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겁니까? 추론이 빠지는 겁니다. 추론이 빠지는 거고 본문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지문에 대한 내가 사전에 이해가 좀 되어 있다라면 엄청나게 쉽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독서 지문 PCR이야. 그럼 PCR에 대한 내가 사전적인 정보가 있어. 그럼 본문에서 뭘 찾아라라는 질문이 나왔으면 이게 찾으라는 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세 가지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탁탁탁 찾아서 순서에 맞게 또는 조건에 맞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문 논술하고 약술 논술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도 역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난이도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 방법 어떻게 될 건데 이것도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면 아마도 의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천대 가이드에서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두 가지 항목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출제 방향하고 두 번째가 이제 준비 방법이 나오는데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자, 출제 방향을 먼저 보면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 중요한 부분 나오네요. 첫 번째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각자 EBS 수능 연계 교재. 이건 뭐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죠. 이걸 중심으로 한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했지만 저는 강하게 확신하는 게 뭐냐면 100%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뒷부분 보시면 고등학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 문항 난이도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여기서 사실 모든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기고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봤잖아요. 근데 그때 사지선다에서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도 있었지만 또 무슨 문제도 있었죠? 서술하라. 단답식 또는 서술형 문제도 있었죠. 그죠? 그 시험 문제와 매우 흡사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의 주관대로 출제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룰이 있고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어떤 문항을 어떤 식으로 서술형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에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단답식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소리죠. 근데 그 단답식이 딱 하나 딱 던져주고 걔 10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단답식에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를 찾아 써라. 네 가지를 찾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감점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일 경우에는 서술형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본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기술하라는데 서술형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요. 주어 또는 목적어, 일부 부속 성분, 그다음에 서술어가 완벽하게 갖추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우리 학생들이 1, 2, 3학년 때 학교 내신 볼 때 봤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의 또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거란 걸 지금에서 알려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그럼 이제 준비 방법인데 일단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교 수업과 정기고사의 논술, 서술형을 충실하게 준비한 것. 즉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논술형이라든가 서술형을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아마 좀 이해도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한다면이라고 가정을 달아놨는데 사실 이건 명령입니다.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꼼꼼하게 준비한 걸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내신 기간에 물어봤던 방식대로 너희들한테 물어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건 아주 가렵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뭐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문장 안에 숨어 있는 핵심 요소들을 사실 찾기는 힘들어요. 그 맥락을.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약술형 논술도 논술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죠? 이 문장만 볼 때는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술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사실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논술은 논증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약술형 논술 국어에서는 논증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얼마나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도 가천대 가이드에서 나왔듯이 꼼꼼하게 연계 교재를 준비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논술이라는 전제를 빼시고 준비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학생들한테 날로 먹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뛰어가시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목표, 정확한 목표,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약술형 논술도 답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다라고 나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논증하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 학생이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이 학생이 주장과 근거를 달 때 적절한 근거를 달아서 자신의 주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 논술을 이제 채점하는 분들도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조금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자체가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채점을 할 때 말씀드린 정보를 찾아라. 여기 무슨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 가지를 찾아라. 근데 두 가지만 찾고 한 가지 못 찾았으면 그냥 부분관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도 모의고사만 많이 풀어볼 수 있다면 자신의 점수라든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답안이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학생들 진짜 제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저는 수능, 국어, 모의고사 점수가 뭐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뭐 저는 따로 약술형 논술 준비 안 하고 그냥 국어 시험장 들어가면 점수 잘 받겠죠? 라고 물어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는 뭐가 개입이 되죠? 문제, 추론이 개입이 되죠. 보기가 개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내가 이해했으면 적용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문학 같은 경우도 감상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어떤 판단의 주관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따로 준비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이럴 수는 있죠. 모의고사 점수가 애초에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 약술형 문제를 던져주면 대신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모의고사에서 어떤 그런 성향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약술형 논술 문제를 준비 없이 잘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배경 지식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연계 교재를 단순히 외우면 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외우고 싶어요. 소설의 주제가 뭔지 또는 표현 방식이 뭐가 나는지 다 외우고 싶어요. 외우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외운 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또는 두 번째는 그 외웠던 걸 어떤 식의 조건에 맞게 답안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릴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EBS 연계 교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저의 주관적인 개입이 아니라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봤죠. 꼼꼼하게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어느 정도 협박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거기서 다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의 난이도. 이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이미 많이 겪었어요. 학생들이 3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겪었겠죠. 6년 동안 겪었네요. 그 수많은 시험들 중에서 내가 봤었던 단답식, 주관식 또는 어떤 한 단문으로 이루어진 서술형의 답안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히 외웠던 걸 문장으로 바꾸는 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출제 범위가 1학년 공통국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공통국어는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은 전범입니다. 1학년으로 국한 지어놨지만 사실은 전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 네 번째. 자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문항 요구 조건에 충실한 답변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이드 예시 문항을 보면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요. 주제,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의 쓰임, 그다음에 표현 방식. 대부분 이제 단답식의 문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인 정보를 재가공하고 주어진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있는 정보를 누가 빠르게 캐치해서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 3점짜리에서 헤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빨리 정보를 찾느냐, 누가 빨리 조건에 맞게 서술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제시문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변. 자,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했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변.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냐면 이 부분은 독서 쪽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 즉 저는 정보라는 말을 자꾸 썼는데 그 제시된 정보를 누가 빨리 찾아서 기술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네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난이도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아마 좀 해소가 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인문 논술과의 차이점에서 혼동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갈증이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올해 그 약술형 논술 국어 쪽에서 계속 이제 교재도 만들고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올해도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정률사관학원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각각 인터넷에 올라오는 어떤 답변들 또는 질문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아주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